이것부터 볼게요. 이렇게 잘 나와요. 페이지 364페이지 왼쪽 5번 목차 있죠. 저당권과 용익권과의 관계. 자, 이제 설명 들어봐요. 의리저당권자 갑이 돈을 갚지 않아서 경매로 날립니다. 경매 날려요. 그런데 이 건물에 전세권자가 살고 있어요. 그럴 때 낙찰받은 A가 과연 저 전세권자를 내보낼 수 있느냐. 경락인하고 저당권자는 같은 편. 경락인이 세입자를 내보내려면 저당권이 저놈을 이겨야 돼요. 그러면 내보낼 수 있어. 이게 저당권과 용익권과의 관계예요. 그러면 제한물권하고 제한물권이 서로 부딪히면 누가 이기느냐? 먼저 성립한 놈이 이겨요. 성립 선후. 그래서 순서. 세입자, 전세권자 또는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먼저 세 들어온 후 저당권이 태어났다. 용저예요. 그러면 내가 용익권자가 돼야 돼요. 나는 선바. 선바니까 설사 내가 세 사는 집이 주인이 돈을 갚지 못해서 경매로 날아가도 나는 괜찮아요. 나는 선바니까. 내가 들어올 때 아무도 없었잖아요. 저당권자. 선바니까 경매로 날아가도 소멸하지 않아요. 내 용익권 소멸하지 않아요. 나는 선바니까 선바로요. 선바니까 경락인에게도 대항할 수 있는 거예요. 선바니까 대항할 수 있어. 용저니까. 얘가 1번이고 얘가 2번이거든요. 그 다음 이제 순서 바뀌어요. 저당권이 박혀있는 아파트에 내가 세 들어왔어요. 저 용이에요. 그러면 내가 세 들어올 때 이 아파트에 저당권자가 있으면 나는 각오해야 돼요. 주인이 담보대출 융자 있구나. 돈을 갚지 못해서 저당권자가 경매로 날리면 나는 중간에 쫓겨나겠구나. 예상해야 돼요. 저 용이죠. 따라서 나는 후빠. 후빠니까 얘한테 밀리죠. 하나 더 생겨. 내가 세사는 후 또 2번 저당권 다른 은행에서 또 대출받아요. 그러면 항상 1번 저당권, 용익권, 2번 저당권 저, 용, 저예요. 그러면 항상 2번이 경매쳐요. 우리 판례가 2번이 쳐서 2번 저당권자가 경매쳐요. 경매로 날려갔습니다. 날아갔어요. 나는 세사는 용익권자 나는 과연 내 운명은 어떻게 되느냐. 얘한테는 이겨. 선바니까 얘 기준으로. 하지만 경매로 모든 저당권은 다 소멸하고 우열은 나는 이미 후빠였어. 최선순위 1번 기준으로 그 밑으로 다 소멸되는 거예요. 그 밑으로. 따라서 나는 이미 후빠였어요. 내 주인은 이미 밀렸어. 저당권이 있는 상태 들어가면 그 내 뒷놈이 경매쳐도 나는 이미 후빠예요. 후빠니까 이 경우 소멸합니다. 후빠니까 소멸. 후빠니까 경락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로 끝나요. 없다. 이게 선바 후빠예요. 선바 후빠. 경락인에게 대항할 수 있느냐 없느냐로도 나오고 소멸하느냐 소멸하지 않느냐로도 나와요. 두 지문으로 구성돼요. 자, 그럼 이제 지문으로 경매로 인한 매각으로 모든 저당권 소멸해요. 모든 저당권은 경매로 날아갑니다. 그 다음 저당권과 용익권과의 우열 이기고 지고는 성립 선후에 따라 결정. 자, 이 경우 경매치인 2번 기준이 아니에요. 최선순위 1번 저당권자 기준으로 그 밑으로 싹 소멸. 자, 용익권이 먼저 선임. 지문이 이렇게 나와요. 저당권보다 먼저 설정된 지상권은 저당권 실행 경매로 토지가 매각되더라도 소멸하지 않는다. 경락에 대항할 수 있다. 이 지문이 떴다고 해봐요. 그러면 이제 내가 풀어가야 돼. 아하, 저당권보다 내가 먼저구나. 내가 선바구나. 빨리 선바를 끄집어내야 돼. 선바니까 경매로 날아가도 나는 선바죠. 선바니까 소멸 안 해. 선바니까 경락인에게도 들이댈 수 있다. 선바니까. 선바로 해결하면 돼요. 하지만 저당권보다 나중에 설정된 지상전세 대항력 있는 임차권은 자, 여기서 저당권보다 나중이죠. 그 얘기는 저당권이 있는 상태에서 내가 세 들어갔다는 얘기지. 나는 후빠야. 후빠. 여기서 빨리 후빠를 끄집어내야 돼요. 후빠는 경매로 매각으로 소멸. 나는 후빠니까 경매에 대항할 수 없다. 소멸했으니까 권리가 없으니까 대항을 못하지. 그래서 선바냐 후빠냐. 후빠예요. 후빠. 자, 1번 저당권 대항력 있는 임차권 2번 저당권 순으로 성립. 저, 용, 저예요. 빨리 저, 용, 저 이렇게 동그라미 치는 거야. 지문 속에서 노란색으로. 저, 용, 저. 나는 이미 후빠야. 나는 이미 후빠.
2번이 항상 쳐요. 2번 저당권자가 경매쳐서 매각으로 날아가요. 자, 나는 이미 후보하기 때문에 경매로 소멸. 나는 이미 후보하기 때문에 저 0이니까 여기가 똑같아요. 저 0이니까 들이댈 수 없죠. 후보하니까. 대항할 수 없다로 끝나요. 결국 저용이나 저용저나 결론은 똑같다는 얘기예요. 저용 저든 나는 이미 후빠니까 선빠 후빠로 하면 끝나는 거예요. 끝나는 거. 자, 이제 지문에서 올려놨게요. 일단 4번부터 봐요. 방가라 4번. 저당권 설정 부동산이 경매가 되면 이 부동산 위에 있는 모든 저당권은 소멸. 방가라 4번 하고 있어. 364페이지. 364페이지 왼쪽 방가로 4번 다른 저당권과의 관계 첫 번째 줄에 있어. 모든 저당권은 경매로 소멸. 기억해요. 모든 저당권은 소멸이에요. 모든 저당권 소멸. 그 다음에 두 번째 줄 오른쪽 순서에 따라 배당받는다. 그래서 순서에 따라 배당받는 거예요. 1번, 2번, 3번, 4번 순으로 배당 순서. 이것도 시험에 나와요. 나중에 이제 또 할 거예요. 자, 5번 저당권과 용익권과의 관계. 동그라미 1번 저당권 설정 전에 용익권이 설정. 그러면 빨리 찾아야 돼. 내가 선반지 후반지. 저당권 전에 용익권이죠. 그럼 내가 선바란 얘기야. 저당권 나오기 전에 이미 있었잖아. 나는 선바니까 경락인에게 대항할 수 있도록 끝나야지. 선바만 나오면 끝나요. 선바는 다 할 수 있어. 자, 거기 여백에 적어요. 선바니까 소멸 X. 선바니까 소멸하지 않아요. 경매 매각으로. 소멸하지 않으니까 살아있다는 얘기지. 살아있으니까 들이대야지. 이렇게. 선바. 그 다음 동그라미 2번. 저당권 설정 후 용익권. 그럼 후에 동그라미 해야겠지. 저당권이 있는 상태에서 내가 들어왔다는 얘기죠. 나는 후빠야. 나는 후빠니까 경락인에게 들이댈 수는 없다. 거기다 또 여백에 적어요. 소멸한다고. 소멸 5. 후빠는 소멸. 후빠니까 권리가 없죠. 이거 대항 못하지. 대항할 수 없어요. 자, 그 밑에 이때 저당권과 용익권의 우열은 최선순위 1번 저당권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여기서 1번 저당권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저용저가 나와. 자, 고딕 1번 저당권 설정 후 용익권 설정. 구 2번 저당권 설정. 자, 1순위 저의 동그라미. 그 다음에 용의 동그라미. 그 다음에 2번 2순위 저의 동그라미. 그럼 연결시켜봐. 용, 저. 그러면 항상 2번 저당권자가 경미친다고 나와요. 우리 시험은. 왜? 대본 판례가 이거라. 그러면 2번이 졌어. 나는 후빠야. 저용이니까. 따라서 나는 후빠니까 소멸, 후빠니까 죽어야지. 대항할 수 없다. 쫓겨납니다. 소멸. 거기 적어요. 대항할 수 없다라고. 대항 X. 왜? 후빠니까. 첫 번째 줄, 두 번째 줄 똑같지. 2번에 첫 번째, 두 번째 줄. 그래서 여기까지 1번, 2번 왕별 9번 나왔어요. 1번, 2번이 9번 나왔어. 왕별 해야겠죠? 선반지, 후반지만 찾아내요. 선바니까 들이대야지. 소멸하면 안 되지. 후바는 죽어야지. 밀렸으니까. 후바는 소멸. 후바니까 들이댈 수 없다. 대항할 수 없다. 본인 스스로 정리해야 돼요. 그래서 선반지, 후반지만 문장수에서 빨리 찾아내면 끝나는 거예요. 오케이, 됐어요. 자, 법정지상권 갑니다. 법정지상권. 법정지상권은 2장을 넘겨봐요. 2장 넘겨봐요. 자, 법정지상권. 저당권의 법조문이 있어요. 저당물 경매로 인하여 368페이지 6번 법조문 봅니다. 저당 목적물이 저당권자 실행 경매로 인하여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이 다른 소유자에게 속했어요. 자, 토지 소유자는 건물 소유자에 대하여 지상권을 설정한 걸로 본다. 법이 봐버려요. 그러나 지료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이 이를 정한다. 자, 이건 안 중요하고 첫 번째, 두 번째 줄. 자, 정리합니다. 흑판 봐요. 흑판. 그림으로 봐야지. 이 법조문이 이게 방금 본 이걸 그림을 통해서 이제 이해를 할 거예요. 갑토지, 갑건물. 토지 건물 소유자가 동일했어요. 그때 갑이 담보대출, 토지의 저당권 박아요.
자, 갑이 돈을 못 갚으니까 저당권자가 경매로 날려버려요. 토지만 경매로 날린 결과 토지가 A한테 낙찰됐죠. 저당권자 실행 경매로 토지 건물 소유자가 A 값으로 달라졌어요. 동일하다가 A 값으로 달라졌어. 이게 법정지상권의 그림이에요. 토지 건물 소유자가 값 동일하다가 어떤 사이로 달라져요. 저당권은 저당권자가 지가 쳐야 돼. 저당권자가 실행 경매로 달라져야 돼. A 값으로. 그러면 절지에 토지만 경매로 날아가서 값은 남의 건물 위에 건물이 있게 됐죠. 그러면 이 토지 사용권을 취득하지 않는 한 건물은 철거당해요. A는 왜 토지를 낙찰받았느냐? 토지 낙찰받아서 이 건물을 샥 밀어버리고 낡은 건물 밀어버리고 새 원룸 지어서 임대업 하려고. 하지만 이 A의 의도를 법이 묵살해버려요. 이 건물 철거되는 꼴을 못 봐. 법은. 이 건물 철거되는 걸 막기 위해서 법이 이 경우 건물 소유자에게 지상권을 줘버려요. 그래서 봐요. 저당물 경매는 저당권자가 실행한 경매로 그 말이에요. 저당권자 은행이 친 경매로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이 다른 소유자에 속했대. 그 얘기는 값 동일하다가 달라졌다는 얘기예요. 동일하다가 달라졌어. 이때 우리 법은 토지 소유자 A는 건물 소유자 갑에게 30년짜리 지상권을 설정한 걸로 본다. 법이. A는 죽었지 뭐. 지구도와 완전히 달라져 버렸죠. 이 법정을 모르는 상태에서 받은 사람이지. 그래서 이게 건물을 위한 30년짜리 지상권이에요. 누가 줬어요? 법이. 법률 규정으로 태어난 지상권, 법정 지상권이에요. 이게 저당권에서는 이 명문 법 조문에 따라 태어났고 사유가 달라져. 갑이 토지 건물 중 어느 하나만 토지만 매매로 팔아요. 그때는 관습법으로 또 법정 지상권을 줘. 동일하다가 달라진 게 구조가 똑같으니까. 그래서 저당권자가 친 경매로 달라지면 저당권 법정지상권. 매매기타 일반 채권자가 친 강제경매로 달라지면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어찌됐든 건물 철거 안 되게 해요. 우리 법은, 대법원도 그러고. 이게 법정지상권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하나 더요. 이것까지 입문에서 했어. 다 한 거야, 한 거. 새롭죠? 새로워. 당연히 새롭지. 근데 이미 했구나. 그 느낌을 또 가져봐야 돼. 처음 듣는 거 같죠? 한 5번, 10번은 강의 들어야 돼. 그래야 좀 익숙해져요. 법이 쉬운 게 아니라니까. 이게 자꾸 왔다 갔다 할 때 계속 들어요. 계속. 1월 강의를 계속 들어요. 민총물권. 그냥 들어. 버스 탈 때 듣고, 전철 탈 때 듣고, 운전할 때 듣고. 드라마 보지 말고, 막 듣지 말고. 1년 동안. 그렇게 봐. 민법만 그렇게 들어. 민법 점수가 빨리 올라간다니까요. 계속 들어요. 들리면 지문이 보여요. 자, 동일하다가 달라졌어요. 건물 철거를 막게 건물 소유자에게 30년짜리 법정지상권을 줘요. 여기서 요건. 첫 번째, 저당권 설정할 때 반드시 건물이 있어야 돼요. 법정지상권의 성립 요건 첫 번째. 자, 일단 교재 볼게요. 법정지상권의 동그라미 1번. 저당권 설정 당시 토지 건물이 갑과 동일인 소유에 속했다가 저당권자 실행 경매로 토지 건물이 소유자가 A값으로 달라졌어요. 갑 A값 이렇게 넣어서 읽어야 돼요. 그래야 이해가 잘 돼요. 자, 이때 건물 소유자에게 갑한테 법이 지상권을 줘요. 이게 법정지상권. 자, 성립요건. 성립요건 2번에 양거리 2번에 방거리 1번. 저당권 설정 당시 건물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법정지상권이 태어나기 위한 요건 첫 번째. 이거 외우시고. 저당권 설정 당시 건물이 존재할 것. 그 다음 오른쪽 맨 밑에 두 번째 성립요건 2번. 저당권 설정 당시 기준으로 소유자가 갑과 동일할 것. 어느 시점? 저당권 설정 당시 기준으로. 이 두 개 목차를 외워요. 이 요건이 탈락되면 법정지상권은 성립하지 않는다로 끝나거든 나중에. 다음 결국 자 봐요. 이제 첫 번째 요건 외웁니다. 법정지상권이 성립 태어나기 위해서는 은행이 저당권 박을 때 건물이 존재하고 있어야 돼요. 즉 은행 눈에 건물이 보여야 돼. 그럴 때 은행은 예상해요. 아하, 나중에 이놈이 돈 안 갚아서 내가 둘 중 어느 하나를 경매, 건물 경매 날려도 돼요. 편의상 제가 토지를 경매 날린 거요. 어찌됐든 달라지면 돼. 건물만 날렸어. 그러면 값 A로 달라지겠지. 상관없어요. 무조건 달라지면 건물 소유자가 지상권 줘요. 자, 저당권자 눈에 건물이 보여야 돼요. 그러면 은행은 이렇게 생각해요. 아하, 이놈이 돈을 안 갚아서 내가 경매로 날려서 토지 건물 소유자가 달라지면 이 건물에 30년짜리 법정지상권이 태어나겠구나. 은행이 예상을 해야 돼요. 그러면
나중에 토지를 날릴 때 건물에 30년짜리가 태어나면 경매가 잘 안 돼요. 모든 토지 낙찰자는 낡은 건물 밀어버리고 새 건물을 올리고 싶거든. 근데 이 건물이 30년짜리 유지되는 지상권이 된다면 누가 이 토지 경매에 뛰어들겠어요. 그래서 건물이 있으면 저당권이 예상을 해요. 아하, 나중에 경매가 잘 안 되겠구나. 되더라도 낙찰 금액이 낮아지겠구나. 그럴 때 대출 금액을 확 줄여버려요. 건물이 있는 토지에 또는 건물에 담보대출이 있을 때는 금액을 낮춰. 법정상권 태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예상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저당권 설정 당시 건물이 존재할 것. 여기는 은행 눈에 건물이 보여야 돼요. 두 번째, 저당권 치는 시점 기준으로 토지 건물 소유자가 같아야 돼요.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토지 건물 소유 동일하게 외워야 돼요. 설정 당시 기준. 저당권 설정 당시 기준. 이걸 알아야 나중에 대법원 판례가 풀려요. 이 두 개를 외우는 거예요. 자, 여기서 하나 더요. 그러면 저당권 설정 당시 반드시 은행이 저당권 박을 때 건물이 있어야 돼. 그럼 엎어. 저당권 설정할 때 건물이 없었다면 나중에 건물이 올라갈 수 있겠죠. 그러면 이 건물에는 달라져도 법정상권이 성립하지 않는 거예요. 설정 당시 건물이 없는 토지 나대지에 저당권을 설정했어. 즉 건물 없어요. 그러면 나중에 설사 건물이 축조됐다 하더라도 나중에 달라져도 이 건물에는 법정상이 태어나잖아요. 이유, 자, 저당권 박을 때 건물이 없어. 그러면 은행은 예상을 해요. 아하, 이놈이 나중에 건물 올려도 절대 나중 올라간 건물에는 법정상이 태어나지 않아. 그러니까 철거된다는 얘기예요. 법정상이 태어나지 않는다. 그러니까 돈을 많이 빌려줘요. 철거될 건물이니까. 이게 건부 감가예요. 학관에서 하는. 나대지가 땅이 비싸. 배웠죠? 건물이 있으면 건부 감가가 돼요. 즉 건물이 있는 땅이 더 싸요. 건물 없는 맨 땅이 훨씬 비싸요. 왜? 이 건물에 100층짜리 건물 올려버리거든. 그래서 건부 감가라는 얘기가 여기서 나와요. 은행 입장에서는 맨 땅이 훨씬 가치 있는 거예요. 나중에 건물 올라가도 이 건물은 법정상으로 태어나지 않기 때문에 철거돼요. 철거. 그래서 설정 당시 건물이 있어야 돼. 은행 눈에 보여야 돼요. 그래야 나중 이 건물에 법정상에 태어난 은행이 알 수 있어요. 따라서 설정 당시 건물이 없는 나대지의 저당 설정은 나중에 건물이 올라갔다. 나대지에 올라간 건물에는 법정상에 태어났잖아요. 이 첫 번째 요건이 탈락됐으니까. 이게 5번 나왔어요. 나대지는 안 돼. 이렇게 외워버리면 돼요. 이제 토지 저당권 설정할 때 건물이 없었어. 나대지. 나중에 올라간 건물에는 법정상에 태어나잖아요. 5번 나왔어. 법정상에 가장 많이 나온 게 이놈이요. 나대지. 1번 목차를 외워야 이게 해결이 돼요. 됐어요. 법정상권에 가장 중요한 거 했어요. 자, 그러면 이 내용이 어디 있느냐? 설정 당시 건물이 있어야 돼요. 아하, 내용이 특별히 얘기 없더라고, 나대지가. 그냥 얘기해봐요. 1번이 좀 비슷할 뿐이에요. 제가 말한 데만 읽어요. 건물이 없는 토지에 저당권이 설정됐어요. 여기까지만 읽어요. 그러면 토지 저당권 설정 당시 건물이 없죠? 그러면 이거 읽지 말고 마지막 소설 가요. 이 나중에 올라가요. 건물 없는 토지의 저당 설정 후 거기다 적어요. 건물 신축됐다고. 이 내용으로 보지 말고 건물 없는 토지 거기다 적어요. 나대지에 저당권 설정 여기까지 있고 그 후 건물 신축 이걸 적어놔요. 밑에 여백에 그 후 올라가요. 건물이. 그럼 이 건물에 소수로 가요. 법정상권 인정되지 않는다. 왕별. 그래서 저당권 혹시 프린트물에 있을 수 있어요. 제가 프린트물에 있어요. 프린트물로 확인해요. 이거 그 프린트물이 기출지문이요. 이게 기출지문 이렇게 안 나와. 건축 동의내가 안 나와요. 그러니까 한 번 나올 수도 있겠지만 주로 프린트물에 있는 지문으로 나와요. 토지 저당권 설정 나대지 후 올라간 건물에는 법정상권 성립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나대지 안 돼 이렇게 나중에 외울 거예요. 나대지 후 건물은 안 돼. 이유 첫 번째 요건 탈락이니까 왕별 목차를 외우면 돼요. 저당권 설정 당시 반드시 건물이 있어야 돼. 그러면 저당권 설정 당시 건물이 없는 나대지였다면 그 후 올라간 건물은 안 되겠지. 첫 번째 요건 탈락 이렇게 훈련하는 거예요. 자, 됐어요. 자, 갑니다. 일괄경매 앞으로 가야 돼. 앞으로. 일괄경매는 또 앞에 있어요. 364페이지 4번 목자 밑에 왼쪽 밑에 일괄경매 청구권이 있죠. 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자, 법정 볼게요. 토지를 목적으로 저당권을 설정한 후, 자, 토지의 저당권을 설정했어요. 그 후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설정자 갑이 이 토지에 건물을 축조해요. 무슨 얘기냐? 이 토지는 나대지예요. 방금 말한 나대지야. 토지에 저당권 받을 때 건물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토지 저당권 설정 후 나중에 건물이 올라가요. 건물 축조. 그러면 저당권자는 토지와 함께 건물에 대해서도 경매 청구할 수 있다. 토지 건물 함께 경매. 이게 일괄 경매예요. 자, 이제 설명 들어봐요. 자, 설명 들어봐요. 일괄 경매 그림으로 이해해봐요. 은행이 갑 소유 토지에 담보대출이 있고 토지의 저당권 받을 때는 건물이 없었어. 토지 저당권, 자, 토지를 목적으로 저당권 설정할 때는 건물이 없는 나대지에 박았어요. 그 후 설정자 갑이 건물을 올려요. 법정지상권하고 그림이 반대예요. 법정지상권이 태어나려면 저당권 박을 때 여기에 건물이 있어야 돼. 근데 지금 일괄경매 동네는 토지 저당권 박을 때 건물 없는 나대지예요. 나대지. 건물은 그 후 올라가. 그럼 방금 했듯이 나대지 후 건물에는 법정지상권이 태어나지 않아요. 철거돼. 토지 소유자에 의해서 철거돼요. 자, 우리 법이 또 건물 철거되는 꼴을 못 봐. 이 경우는 철거되거든. 법정상 태어나지 않아요. 철거돼. 그러니까 이 법조문을 또 만들었어요. 저당권자로 하여금, 자, 그 후 건물 올라가서 이 건물 갚고해야 돼요. 설정자 값. 그러면 토지도 값, 아직 경매 안 됐어요. 토지도 값, 그 올라간 건물도 값소유해야 돼요. 그러면 토지에 저당권 박았으니까 이 토지를 경매 치고 달라지면 안 된다는 얘기야. 법정상권이. 철거되죠. 왜? 나대지 후 건물이니까. 그래서 우리 법이 또 나섰죠요. 저당권자 토지만 경매 치지 말고 저당권 안 박혀 있어요. 건물에는. 저당권 안 박혀 있지만 건물까지 함께 경매 좀 날려줘. 그래요. 법이. 토지 건물 함께 경매 청구할 수 있는 힘을 줘요. 이유는 건물까지 저당권자 경매를 날려주면 한 사람한테 낙찰되게 해요. 법원은 반드시. 그러면 건물이 철거 안 되거든. 그래서 건물 철거를 막기 위해 저당권자로 하여금 건물까지 좀 같이 날려줘. 법이 부탁한 거예요. 이거 저당권자 의무는 아니거든요. 둘 다 칠 수도 있고 토지만 경매 칠 수도 있어요. 의무는 아니지만 법이 저당권자한테 좀 부탁 좀 한 거예요. 함께 좀 경매 칠 수 있는 권리를 준 거예요. 권리. 의무는 아니에요. 자, 그건 나중에 할 거고, 이게 바로 토지 건물 함께 일괄해서 경매 청구할 수 있는 일괄 경매 청구권을 저당권자에 줘요. 이유는 건물 철거를 막기 위한 제도. 이것도 결국 나대지 저당권 설정, 토지 저당권 설정 할 때는 건물이 없었어요. 이 건물은 나중에 올라가야 돼요. 이 경우 저당권자는 저당권이 안 박혀 있는 토지만 저당권이 있어. 지금 저당권이 안 박혀 있는 건물까지 경매 칠 수 있는 힘을 준다는 얘기예요. 이게 일괄 경매 청구의 의의예요. 의의. 자, 우리 법조문 이제 다시 봐요. 자, 건물 경매 칠 수는 있지만 법조문 세 번째죠. 그러나 이 건물 경매 대가에 대해서는 은행은 우선 변제 받을 권리는 없어요. 외워요. 이게 가장 많이 나왔으니까. 건물 경매 대가에서 우선 변제 받을 권리는 없다. 무슨 얘기냐? 자, 봐봐요. 은행이 토지 건물 저당권이 안 박혀 있는 건물까지 경매 칠 수는 있어요. 하지만 건물에는 저당권이 안 박혀 있죠. 그리고 우선 변제권은 건물에는 안 줘요. 그래서 건물 매각 대금에 대해서 우선 변제권은 없다. 법조문 그대로 나와요. 외워야 돼요. 이유 이해를 해요. 건물에는 저당권이 안 박혀 있어. 토지만 박혀 있잖아요. 지금 토지만 저당권 박혀 있죠. 나중에 올라간 건물엔 저당권이 없어요. 그러니까 저당권이 안 박혀 있으니까 이 건물 매각 대금에서 우선 변제권까지는 줄 수 없는 거예요. 토지에서만 우선 변제권. 자, 그러면 이것도 목차 두 개. 일괄 경매 일단 교재 볼게요. 토지에 나대지죠. 토지에 저당권 설정하는데 건물이 없는 나대지. 건물 없어야 돼. 저 그런 기억이에요. 건물 없어. 맨 땅이야. 맨 땅. 토지 저당권 설정할 때 건물이 없는 나대지. 건물 언제 올라가느냐? 후에 동그라미. 토지 저당권 설정 후 나중에 건물이 신축돼요. 자, 이때 나중에 저당권자 토지를 경매로 날려버리면 이 건물은 철거될 수밖에 없다. 얘기가 법정상권이 안 태어난다 얘기예요. 철거될 운명이 있죠. 그래서 이 건물 철거를 막기 위해 우리 법정이 나섰죠. 은행 토지와 함께 건물도 좀 경매로 날려줘. 이렇게. 그게 토지 건물 일괄 경매예요.
이거 되게 어려운 거예요. 오늘 대충 이해해봐요. 나중에 민법실력이 높아지면 나중에 이해돼요. 자, 오른쪽 요건 1번, 2번 목차를 이것도 외워야 돼요. 자, 일괄경매 청구권이 태어나려면 첫 번째, 저당권 설정 당시 건물이 없는 나대지어야 돼요. 즉 저당권 앞에 적어요. 토지저당권이라고. 토지저당권 박을 때 건물이 없는 나대지어야 돼요. 그 다음에 2번, 경매 칠 때 반드시 이 건물은 설정자 갑 소유 건물이어야 돼요. 저 건물은 누구 거? 갑 거여야 돼. 자, 봐봐요. 일괄경매가 태어나기 위한 성립요건 첫 번째, 토지저당권 설정 후 나중에 건물이 올라갈 거. 그래야 일괄경매 대상. 두 번째, 이 건물은 일괄경매 칠 때 반드시 설정자 갑 소유 건물이어야 돼요. 자, 그러면 만약에 이 건물이 갑게 아닌 건물을 갑이 올려서 딴 놈 병한테 팔았어요. 제3자 소유 건물이다. 그러면 일괄경매 칠 수 없어요. 남의 건물 어떻게 경매 쳐? 지채무자 갑 것도 아닌데. 그래서 경매 칠 때, 일괄경매 칠 때, 경매 청구 당시 이 건물이 설정자 갑게 아닌 제3자 소유 건물이라면 남의 건물까지 함께 경매 칠 수는 없겠죠. 채무자 아닌. 그래서 설정자 소유 건물이야지 3자 소유 건물에는 일괄경매 칠 수 없다. 잘 나와요. 그 요건 1번, 2번을 외워야 돼. 어렵죠? 일괄경매 어려워요. 외워야 돼요. 이거 외워야 돼요. 그림을 통해서. 그래서 2번, 경매 칠 때 이 건물은 설정자 소유 건물일 것. 따라서 동그라미 3번으로 가요. 동그라미 3번. 설정자 갑이 나중에 건물을 올렸더라도 이 건물을 3자한테 팔아 제껴서 3자가 소유권 취득했다면, 그러면 거기다 적어요. 3자 소유 건물. 3자 소유 건물이라면 갑이 팔았죠, 건물을. 그러면 설정자 소유 건물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는 남의 채무자 아닌 남의 건물까지 어떻게 경매 날려? 일괄경매 청구 인정되지 않는다. 그래서 1번, 2번 목자고 3번이 전체가 별 3개죠. 전체가. 그래서 일괄경매는 저 목차, 법정상고는 마찬가지. 목차를 외워야 돼요. 성립요건 둘 다 2개예요. 2개. 그 목차 1번, 2번, 2번이 목차가 이어지면 3번이 자연스럽게 해결돼요. 설정자 소유일 것. 이걸 외워놓으면 그렇지. 갑게 아닌 병거라면 어떻게 날려? 3자 소유 건물은 일괄경매 안 되겠지. 3번이 해결돼요. 2번 목차를 외워야 돼. 그래서 동그라미 3번을 해결하기 바래요. 자, 효과가요. 효과의 2번이죠. 맨 오른쪽. 건물 경매 대가에서 우선 변제 받을 수는 없다. 건물 경매 대가에서 우선 변제권은 없어요. 이게 아까 본 왼쪽 법조문 마지막 그러나 단서죠. 별 3개예요. 잘 나와요. 저 목차하고 이거 일괄경매 이것만 정확히 외워놓으면 다 해결돼요. 물론 조금 더 해야 되겠지만 오늘은 기초 잡았어요. 기초 3월에 완성할게요. 자, 이제 다음 페이지 3취득자 갈게요. 3취득자. 3취득자가 뭐냐? 법조문이 하나, 둘, 3개. 3취득자 다음 페이지 있어? 366페이지에 있어요. 방금 본 데서 한 장만 넘겨. 그래서 366페이지 5번 왼쪽 밑에 3취득자 있죠? 3취득자. 3취득자는 오른쪽 법조문이 하나, 둘, 3개 있죠? 이 3개의 조문이 나와요. 자, 그러면 이제 설명 들어봐요. 이 3개 조문이 나와요. 자, 봐요. 갑한테 1억 대출해준 을이 저당권을 박았어요. 자, 저당권이 박혀있는 부동산인데 갑이 팔아요. 매매로 병한테 팔아요. 소유권 이전기 넘기죠. 소유자가 바뀌었죠. 자, 생각해봐요. 내가 병이 돼봐요. 내가 아파트를 하나 사는데 저당권이 박혀있는 아파트예요. 그러면 매매대금이 5억인데 어떻게 이 매매계약을 진행할 거냐? 방법은 2가지예요. 5억 다 주고 갑 빨리 1억 갚고 저당권 말소해. 이렇게 요구할 수도 있고 4억만 주고 내가 은행에 1억 갚아서 내가 말소시켜버릴 수도 있고 방법은 2가지예요. 자, 병은 첫 번째 방법을 택했어요. 5억 다 주고 빨리 변제하고 저당권 말소해서 깨끗한 소유권 넘겨 해서 매매대금 다 줬어요. 근데 갑이 말소하지 않은 상태에서 말소하지 않으면 잔금 안 주고 동시 항변권 행사해서 잔금 안 줄 수 있거든요. 근데 병은 그냥 소유권 등기 박아버렸어. 이 상태에서 소유권 취득했는데 결국 이놈이 돈을 갚지 않아서 은행이 경매로 날려버려요. 그러면 현재 내 아파트지만 저당권이 박혀있는 아파트예요.
그러면 은행이 경매 날릴 수 있어요. 내가 빌린 돈도 아니야. 하지만 내 부동산에 저당권이 박혀 있으면 나는 물상보증인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날라갑니다. 결국 쫓겨나요. 경락인한테. 이 사람이 바로 저당권이 박혀 있는 부동산의 3취득자예요. 저당 부동산의 3취득자. 세 놈인데 첫 번째 저당권이 박혀 있는 부동산 산놈 소유권. 두 번째 저당권이 박혀 있는 이 부동산에 세 들어가요. 지상권, 전세 세 들어가요. 그러면 내가 토지, 지상권, 토지, 건물, 전세를 살고 있다. 이 부동산에는 저당권이 을구에 박혀 있어요. 그러면 나중에 집주인이, 건물주인이, 토지주인이 돈을 담보대출을 못 갚으면 은행이 날려버려요. 여기는 세입자, 주인. 그러면 나는 저용의 관계에 있기 때문에 후빠, 밀려요. 저당권이 있는 상태에서 용이 들어갔죠. 저용이기 때문에 경매로 날라가면 나는 후빠니까 소멸, 후빠니까 경락에 들이댈 수가 없어요. 쭉 쫓겨나요. 결국 무슨 얘기냐? 저당권이 박혀 있는 부동산을 산 놈, 소유권 취득한 놈, 저당권이 박혀 있는 부동산에 세 들어간 놈, 지상전세권자, 이 세 놈은 저당권자가 경매로 날려버렸을 때 세 놈 다 쫓겨가요. 쫓겨나요. 경락인한테 인도해주고 쫓겨가요. 이 세 사람을 3취득자라고 해요. 저당 부동산의 3취득자. 그러면 우리 법은 이 세 사람을 위해서 법조문 3개를 쫙 해놨어요. 좀 도와주려고. 그래서 자 봐요. 3취득자 개념 이걸 외워요. 3취득자는 저당권이 박혀 있는 부동산을 구후 산 놈, 소유권 취득한 놈, 구후 세 들어간 놈, 두 놈, 지상전세권. 얘가 3취득자. 오로지 소유권, 지상권, 전세권 취득한 자만 3취득자예요. 공통된 성질. 경매로 날아가면 쫓겨갈 사람이야. 쫓겨갈 사람. 쫓겨갈 사람이니까 법이 도와주고 싶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법조문 3개로 이렇게 나온다니. 첫 번째. 니들 병이에요. 병. 경매 날렸어? 니들이 낙찰 받아봐. 안 쫓겨가게. 경매인 될 수 있다. 이 경매인은 낙찰자예요. 두 번째. 아예 경매가 안 되게끔 갑이 빌린 돈 1억을 대신 갚아줘. 병이 대신 갚아줘. 하고 저당권 말소시켜. 변제하고 소멸 청구할 수 있다. 두 번째 점은. 세 번째. 혹시나 여기 살면서 점유하면서 사니까 비용이 발생했다면 필요비 유익비만큼은 경매로 날아갔을 때 이 경매 대가에서 가장 먼저 우선상은 챙겨드릴게요. 우선 배당해줘요. 그래서 이 법점은 3개가 그대로 나와요. 자, 이제 법점으로 공부할게요. 자, 일단 왼쪽 3취득자란 저당권 박혀있는 부동산에 대해 구후 소유권, 지상권, 전세권 취득한 자 개념. 여기 별 3개 하세요. 그래서 소유권, 지상권, 전세권 취득한 자 저당 부동산에 구후 이걸 외워요. 이 세 놈만 3취득자예요. 자, 오른쪽 가요. 법정은 경매인 될 수 있다. 그래서 법정은 저당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 3취득자예요. 3취득자도 경매인 될 수 있다. 경매인은 낙찰받을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대로 이 점은 그대로 나와요. 그래서 이렇게 나와요. 경매인 될 수 있다. 이렇게도 나오고 이렇게. 3취득자는 경매 절차의 매수인이 될 수 있다. 경매 절차 매수인이 경락인이에요. 경락인. 경매로 낙찰받을 수 있다. 두 번째. 3취득자 변제. 이 점은 그대로 나와요. 저당 부동산에 대하여 이제 나오죠. 소유권, 지상권, 전세권 취득한 3자. 그럼 빨리 머릿속으로. 3취득자는 저당권자 은행한테 이 부동산으로 담보된 채권 1억 대신 갚아주고 변제하고 저당권 소멸 청구할 수 있다. 그래서 변제하고 소멸 청구할 수 있다. 대신 돈 갚아주고 돈이 갚아주면 저당권 소멸해버려요. 그러니까 말소 요청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이 소멸 청구는. 그래서 경매 안 날라가게끔 대신 돈 갚아주고 저당권 없애라. 이 두 번째 고리 줬고. 자, 4번 이제 목차가요. 세 번째. 저당물의 3취득자 소유권, 지상권, 전세권 취득한 세 놈이 이 부동산의 보존, 개량을 위해 혹시 필요비, 유익비를 지출했다면 필요비, 유익비 이 비용만큼은 밑에 떨어져요. 저당물 경매 대가에서 우선 상환받을 수 있다. 이거 그대로 외워요. 필요비, 유익비 비용만큼은 경매 대가 매각대금에서 가장 먼저 챙겨줘요. 우선 상환받을 수 있다. 그대로 경매 대가에서 우선 상환받을 수 있다. 비용 이렇게 외워야 돼요. 그래서 저당권에서 비용에 대한 경매 대가 우선 상환은 무조건 이조문이에요.
소수로는 무조건 3취득자는 우선상 받을 수 있다로 끝나야 돼요. 그래서 이 전문 3개가 별 3개죠. 경매인 될 수 있다. 변제하고 소멸 청구할 수 있다. 비용만큼은 경매대가에서 가장 먼저 우선상한, 우선 배당 받아준다. 그래서 4번은 왕별합니다. 비용만큼은 왕별. 이거 정확히 이거네. 세 번째 줄을 외워야 돼요. 경매대가에서 비용만큼은 우선상한 받을 수 있다. 이걸 외워버려야 돼요. 누가? 3취득자가. 자, 그래서 이렇게. 이 조문 그대로죠. 필요비 유익비만큼은 경매대가에서 가장 먼저 우선상한 받을 수 있다. 이 얘기는 3취득자가 혹시 보일러 수리비 100만 원이 있다. 또 내부공사에서 5천만 원 지출금액이 있다. 그걸 먼저 3취득자한테 배당해 준다는 얘기예요. 주택임차인, 소액임차인도 제껴버려 얘가. 3취득자한테는 어마어마하게 좋은 조문이에요. 됐어요. 3취득자 이제 끝난 거예요. 자, 이제 저당권 침해 갑니다. 370페이지. 370. 저당권 침해에 대한 구제. 4번 파란색 목차 있죠. 자, 여기는 딱 하나만 할 거예요. 일단 저당권 침해가 뭔지. 과연 저당권은 언제 침해당하느냐? 저당권은 등기만 받지 점유하지 않아요. 일단 누군가 불법 점유한다든가 그런 건 침해가 아니에요. 저당권이 침해되는 것은 지가 담보 잡은 담보 목적물, 저당 목적물의 시가가 떨어지는 걸 말해요. 자, 을이 5억 빌려주고 10억짜리 건물을 담보 잡았어. 그런데 갑이 이 건물을 막 철거시켜요. 그러면 10억에서 9억, 8억, 7억으로 건물값이 떨어지겠죠. 그러면 저당권의 침해예요. 결국 저당권의 침해란 저당 목적물의 교환가치가 감소되는 걸 말해요. 즉 담보가치가 떨어지는 거. 관리를 제대로 안 해서 건물이 노후화된다거나 그러면 10억보다 확 떨어지겠죠. 이게 저당권의 침해. 그러면 저당권의 침해가 나오면 물권 침해니까 물권적 종권이 태어나겠죠. 여기서 이거밖에 안 나와. 저당권은 점유하지 않아요. 따라서 반환청구권 인정되지 않아요. 방해 제거 예방만 인정. 우리 지역권에서 아까 했어요. 똑같아요. 그게 1번에 있어요. 물권적 청구권의 동그라미 1번. 저당권에 대한 침해 시 방해 제거 예방만 인정되지 내가 점유할 수 있도록 나에게 돌려주세요 하는 반환청구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별 3개, 별 3개. 그대로요. 지역권, 저당권 똑같아요. 이유 적어놔. 점유하지 않으니까. 점유하지 않으니까. 지역저당권은 점유하지 않으니까 반환청구권은 인정되지 않아요. 자, 넘깁니다. 오른쪽 잘 안 나와요. 나중에 해도 돼요. 안 해도 되고요. 자, 이제 다 했어요. 오늘 끝났어요. 자, 저당권 좀 아까 한 거야. 자, 봐요. 저당권은 그 담보한 채권, 피담보 채권과 분리해서 양도 못하죠. 다른 채권 분리해서 다른 채권 담보로도 하지 못하죠. 아까 본 담보물권 특성에서 한 거요. 이게 처분해서 처분하려면 함께 팔아라. 종론만 분리 처분하지 마라 했고요. 그다음 저당권 소멸 아까 한 거요. 저당권으로 담보한 채권이 피담보 채권이 소멸시효가 완성됐거나 기타 변제 등의 사유로 어찌됐든 채권이 죽었죠. 채권이 죽었으면 부정성에 따라 저당권도 소멸. 문제는 이것까지 나와요. 말소 등기 없이 187조. 당연 소멸. 이게 바로 채권이 피담보 채권이 소멸한 거 187조란 얘기예요. 법률행위 아니죠. 죽었죠. 사람이 죽었어요. 상속. 그 다음에 기간이 만료했어요. 용익물권 당연 소멸 187조. 담보물권은 피담보 채권이 죽었어요. 사람이 죽었어요. 기간이 만료로 죽었어요. 용익물권 지상전세 소멸 다 187조. 말소 등기 없이 말소 빼봐. 등기 없이 187조. 등기 해약 아니죠. 그냥 당연 소멸이에요. 그래서 그대로 나와요. 그대로. 와, 끝났다. 고생하셨어요. 1월 과정 8주 했죠. 8주? 고생했어요. 고생하고 또 3월 달에 이제 계약법도 들어갈 거예요. 그 다음에 3월 첫째 주부터 기출문제 오후 특강 들어가요. 민법은 어떻게 하느냐? 시험 볼 거예요. 시험지로. 기출문제 어려운 건 안 해요. 제가 우리 지금 현재 실력 상태에서 풀 수 있는 기출을 선별해 가지고 하루에 25문제씩 9주 동안 먼저 30분 시험 먼저 보시고 그 다음에 해설할 거예요. 중개사법하고 저기 학계로는 그냥 문제집으로 한대요. 문제집. 저는 시험지로 해요. 왜? 민법부터 빨리 점수를 올려놔야 되니까. 그날 배운 거. 그래서 다음 주 계약법 가니까 다음 주에는 3자를 위한 계약까지. 계약
성립부터 3자를 위한 계약까지 제가 25문제 낼 거예요. 자, 시험 본다 생각하지 마시고, 부담 갖지 마시고, 한번, 그날 오전에 배웠으니까 좀 생각 좀 나요. 그럼 몇 개 내가 OX를 골라내느냐. 그런 걸 한번 시험해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 본다 스트레스 보지 마시고, 점수 그런 거 안 나오니까 혼자만 하러. 걱정하지 마시고, 혼자만 풀어보는 거야. 답안지 제출 그런 것도 없어. 30분 한번 풀어보고, 오전에 배운 거, 그 다음에 제 해설 듣고, 그런 식으로 3월달 한번 쭉 가봐요. 그러면 민법이 막상 들어서 저하고 같이 문제 푸는 것보다 혼자 또 푸는 게 또 다르거든. 그걸 빨리 민법부터 한번 해봐요. 다른 과목은 이제 5월에 정식 시험 보겠지만 민법은 조금 빨리 들어가요. 왜? 민법이 빨리 점수가 올라가야 되니까. 다음 주에는 제가 그 주마다 이제 그 예상해 드릴 테니까 다음 주에는 3자 계약까지는 아마 진도가 나갈 것 같아서 최소 거기까지 문제는 낼 거예요. 배웠던 거지. 당연히. 그러니까 그날 오전에 배운 거지. 그날 오전에 배운 걸 오후에 기출문제를 제가 이제 하고 시험 한번 봐보고, 그 시험이 아니라 한번 풀어보고, 그냥 바로 해설 들어가지 않고 종교설법하고 학계로는 문제집 하니까 그냥 바로 해설 들어가요. 근데 민법만큼은 그냥 시험지 형태로, 제가 25문제 시험지 형태로 딱 주시면 30분 동안 한번 풀어봐. 몇 개를 내가 마치고 또 OX를 골라내는지, 물음표. 그래서 시험 보는 요령, 1번부터 5번 지문이 있으면 읽고 맞아 하면 마지막에 꼭 O를 하세요. 객관식 문제 푸는 요령이에요. 읽었는데 잘 모르겠어. 그러면 물음표 하시고, 3번 지문을 읽었는데 장난쳤어. 틀린 부분 보통 있다 없다 미분 장난쳐. 소수로에 틀린 부분에 사선을 그어요. 맞아 사선이 안 그어지면 무조건 물음표 하세요. 무조건 물음표야. 그러면 지금은 여러분들이 물음표가 많이 나와요. 왜 긴가민가 하거든. 맞아 확실히 한 것만 O야. 긴가민가 하면 무조건 물음표. 이 물음표가 3월에는 좀 많이 나오지만 5월달에 줄어들고요, 7월달에 줄어들고요, 9월달에는 확 줄어들고 있죠. 그러려고 공부하지. 그래서 꼭 객관식 문제 풀 때는 문제집도 그러고 마지막에 확실히 맞아 동그라미, 긴가민가에 물음표, 확실히 장난쳤어 그러면 틀린 부분에 사선. 이 훈련을 객관식 문제 풀 때는 계속 해봐요. 실전에서도 이렇게 할 거예요. 실전. 이 O 치는 게 시간 걸리지도 않아요. 물음표 하는 게. 왜? 그래야 나중에 지문이 2개가 물음표 나오면 문제 동그라미하고 80문제 쭉 가고 그 다음에 이 2개 중 선택을 하는 거예요. 두 번째 들어와서. 여기서 고민하지 않고 정답이 안 나오면 무조건 문제 동그라미하고 다음 문제로 쭉쭉 가야 돼요. 답이 안 골라지면. 그러기 위해서 물음표를 해놔야 돼. 왜? 두 번째 와서 아까 맞은 걸 안 해놓으면 또 읽게 돼. 또 읽게 돼. 표시를 안 해놓으면. 그래서 평소에 훈련을 이렇게 해놔야 돼. 시험지 더러워도 상관없어요. 마지막에 동그라미, 물음표, 사선 이게 계속 모든 시험지에 있어도 상관없어. 실전 때 이렇게 시험 봐야 돼. 이렇게. 평소부터 이 훈련을 해놔야 되는 거예요. 지금은 점수 생각하지 마시고 몇 개를 내가 확실히 알고 몇 개를 틀린 걸 골라내고 물음표가 몇 개 나오는지 3월 달에는 그 작업만 해도 돼요. 그래서 다음 주부터 또 해봐요. 새로운 마음으로 계약법, 특별법, 그 다음에 민촉물권 그런 식으로 갈 거예요. 3, 4. 그래요. 2달 동안 고생하셨고 다음 주부터 3월 이제 봄이에요. 봄. 새로운 마음으로 다음 주에 봬요. 감사합니다.